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키우며 소아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일과 살림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다 보면 아이들 재워놓고 한숨 돌릴 때가 유일한 저만의 시간이죠. 그럴 때면 전 가끔 베란다에 나가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살아온 날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고단하게 살던 날들에 비하면 지금의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지 새삼 하늘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오늘 저는 그 시절에 제가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하면서도 기막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인생을 왜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인과응보의 참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일깨워줄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병원 정형외과 병동이었어요. 당시 제가 근무하던 곳에 남편이 다리골절로 입원하게 되면서 필연인지 악연인지 모를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인상이 나쁘지 않아 관심 가지게 됐고 남편이 퇴원하고 나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원래 환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법은 없는데 그땐 뭐에 홀린 것처럼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고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데이트할 때마다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고 제가 야간 근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는 날도 많았어요. 피곤해하는 저한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웃어주던 그 사람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죠. 그렇게 사귄 지 반년쯤 됐을 때 남편이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우리 결혼하자. 우리 엄마가 너 데려와 보라고 하셔. 결혼? 아니, 우리 이제 반년 만났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닐까? 왜? 넌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만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저도 남편과의 결혼을 꿈꾸긴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은 만나보고 생각할 참이었는데 남편이 좀 서두르는 감이 있었죠. 게다가 남편의 집이 잘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더 망설여졌어요. 물론 없는 집에 시집 가는 것보다야 여유 있는 게 좋지만 너무 형편이 다른 집은 좀 부담이 됐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밀어붙이는 통에 계속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마음은 있는 상황이라 계속 미루고 피하다 남편의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몇 달 미루느라 기를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섣부른 판단이었는지 씁쓸한 생각이 들지만 그때 저는 그런 선택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이유는 역시나 제가 걱정했던 대로 양가의 생활 형편이 너무 차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지?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면 부모님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 경비 일 하고 계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럼 어머니는? 어머닌 동네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세요. 그 순간 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전 똑똑히 봤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눈빛에서 호의 같은 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도 눈치챘겠지만 엄마 반응이 좀 그러셔. 집안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다고 반대하시네. 그래도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 이유는 정말 단순했어요.
집안 환경, 그게 다였죠. 제 됨됨이나 마음가짐, 인성 같은 건 전혀 들여다볼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아빠가 경비원이고 엄마가 옷 수선하는 집 딸이라는 것, 그게 시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막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됐던 거예요. 속이 많이 상했지만 남편이 끝까지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했고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다만 그 허락이라는 게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결혼식 날에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을 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되어 부대끼고 살면 정도 쌓일 것 같았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저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는데 신혼의 단꿈에 빠진 제가 모든 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것도 모자라 생각지 못한 문제도 발생했어요. 결혼하기 전 중소기업에 잘 다니던 남편이 별안간 사업을 한다고 나선 겁니다. 수진아, 나 회사 그만뒀어. 내가 그동안 꾸역꾸역 월급쟁이 해보니 알겠는데 사실 나는 사업가 체질인 것 같거든. 뭐? 사업? 아니 뭘 할 생각인데? 다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지. 나 보기보다 원래 엄청 계획적인 사람이거든.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성공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좀 기다려줘.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라니 좀 걱정되긴 했지만 이미 회사도 그만둔 뒤 통보한 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믿고 응원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라던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잡아먹으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언제 사업 얘기를 꺼냈었냐는 듯 반백수 같은 생활만 이어갔어요. 겨우 하는 일이라고는 한 달에 서너 번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에 들러 관리소장이 보여주는 서류에 어머니를 대신해 도장을 찍는 게 전부였죠. 나머지 시간에는 골프장을 전전하거나 지인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졌어요. 이 사업 준비라는 건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가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묻기도 했습니다. 재혁 씨, 건물 관리만 하면 나머지 시간에 뭘 하는 거야? 사업 준비는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어. 사람도 만나고 골프장에서 인맥도 쌓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믿어주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넘도록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라진 거라면 줄어드는 제 통장 잔고뿐이었죠. 시어머니가 건물 관리하는 수고비 차원에서 용돈을 좀 주시긴 했지만 남편은 그걸 거의 다 자기 유흥비로 써버렸고 저 혼자 벌어선 늘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사업할 생각은 없고 자기 부모 재산에 기댈 생각만 하는 사람이구나. 결혼까지 한 남자가 책임감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그런 남자라는 걸 모르고 결혼한 게 너무나 후회됐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그맘때 저는 첫 아이까지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받게 되시자 남편이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엄마 수술이 좀 큰 거라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대. 네가 간호사니까 잘 돌봐드릴 수 있잖아. 그 일은 잠깐 쉬고 우리 엄마네로 들어가는 거 어때? 뭐?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자고? 애까지 낳은 마당에 네가 버는 걸로는 살기가 너무 빠듯하잖아. 엄마네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똑똑한 일인 것 같아. 그럼 적어도 생활비는 안 들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솔직히 내가 외아들이잖아.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옆에서 돌봐드리는 게 도의적으로도 맞지.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형편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아이를 낳은 후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계셨어요.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 말도 틀린 게 아니고 외아들이 편찮으신 부모님 댁에 들어가고 싶다는데 거절할 변변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는 집도 시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얻어주신 전세여서 시댁에 들어가나 따로 사나 어머님 그늘에 있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병원을 그만두고 합가를 선택했지만 저는 그날의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시댁에서의 생활이 말도 못하게 고단했거든요. 아무리 환자 돌보는 일에 익숙해진 저였지만 아이 키우며 어머니를 돌보고 살림까지 하는 건 너무 버거웠어요. 저는 무릎 수술하신 시어머니 재활을 돕고 지병인 당뇨 관리를 위해 혈당 체크, 인슐린 관리, 식단 조절까지 도맡아야 했죠.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엄두 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은 또 사업 준비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며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동동거리며 한 해 두 해 버티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간호사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병원 복도 대신 시댁 부엌을 오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고생한 보람도 없이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건물이나 오가며 설렁설렁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저를 계속 무시하고 냉대하셨어요. 제가 그 오랜 시간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시댁 살림을 꾸리고 손녀 둘을 키웠는데도 말입니다. 공을 몰라주신다고 대충 하지도 않았어요. 피곤해서 늦잠 자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일어나 혈당을 재고 잡곡밥에 저염식 반찬을 준비했죠. 투약 시간도 철저하게 맞추고 정기검진 날짜를 잡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까지 허투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수저를 들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제 친정을 들먹이며 저를 깎아내리셨어요. 너는 아무리 살림을 해도 솜씨가 늘질 않니? 하긴 남의 집 경비나 서고 수선이나 하는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어? 처음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니 어느 순간부터는 무뎌지더라고요. 무시당하는 데 익숙해진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죠. 가뜩이나 며느리를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저를 더 미워하게 되신 건 제가 딸만 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을 낳자 분만실에서 나온 저한테 시어머니가 대놓고 인상을 쓰며 이러셨거든요. 또 딸이야? 으이구,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그깟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를 못 낳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손녀들한테까지 차갑게 굴기 시작하셨어요. 명절에 다른 친척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쥐어주면서 정작 본인 손녀인 제 딸들은 본체만 채하셨고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가가도 귀찮다는 듯 밀어내셨죠. 어린 딸들이 그걸 이해할 리 없으니 큰애가 어느 날 묻기도 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만 미워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딸이라서 미워한다는 말을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더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사귀던 여자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 여자의 이름을 수시로 꺼냈습니다. 유라는 말이야, 집이 정말 빵빵했어.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고 걔도 명문대 나와서 정말 똑똑했지. 걔랑 결혼만 했으면 우리 재혁이가 처갓집 뒷배로 큰 사업가가 됐을 텐데 하필 만나도 지질이 없는 집구석애를 만나서. 그런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면 유라였으면 아들을 낳았을 텐데
제가 외출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유라는 옷도 부티나게 잘 입었는데 늘 그렇게 비교하셨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편의 옛 연인과 비교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겁니다.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너무 반복되니 그냥 귀를 닫고 손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개든 아무 동작이라도 하며 몸을 움직이고 흘려들으려 노력했죠. 더 비참한 건 그렇게 10년을 넘게 버텨오면서도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은 전부 시어머니 명의였고 건물 관리 심부름이나 하던 남편 앞으로 된 건 거의 없었어요. 결혼 전에 모은 돈은 어려운 친정에 보태고 결혼 후에는 가장 노릇 못하는 남편 대신 혼자 벌어 생활하느라 돈 모을 여유가 없었죠. 물론 사업한다며 매일 큰 소리만 치던 남편은 사업은커녕 구멍가게도 시작하지 않았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와 아이들을 홀대해도 저는 분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욕을 먹으며 살아도 딸 둘을 데리고 빈손으로 거리에 나설 용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귀를 막은 채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다짐했어요. 애들 클 때까지만 참자. 아이들만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당장 박차고 나가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저녁 설거지를 막 끝내고 행주로 싱크대 물기를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절 부르시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얘 이리 와서 앉아봐라. 할 말 있다. 제가 얼른 대답하며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소파 한가운데 떡 버티고 앉아 계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차가우신 분이셨지만 그날은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눈빛이 매섭고 표정이 딱딱한 게 대단한 결심이라도 하신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훔치며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시댁에서 10년을 산 제가 모를 리 없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유라 알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꺼내놓으시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티나지 않게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유라야? 오늘은 뭘로 비교하시려나?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기다렸지만 그런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라가 우리 채혁이 아이를 가졌단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시어머니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죠.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못 알아들어? 유라가 네 남편 애를 임신했다고. 시어머니는 마치 옆집 얘기라도 전하듯 너무나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외도를 알리는 자리인데 부끄럽거나 미안해하시긴커녕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소파 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어딘가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의 외도 자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잠금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건물 관리하러 간다면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고 샤워를 유독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이 인간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구나. 여자로서의 촉이 딱 발동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한두 번 호기심에 그러는 거라 생각했는데 상대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10년 내내 저와 비교하며 지켜세우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이 기막혔죠.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결혼 내내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가 결국 남편과 다시 만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가장 강한 감정은 배신감도 모욕감도 아닌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네요. 그 여자가 정말 제 역시 애를 가졌다고요? 아이 그래, 몇 번을 말해줘야 해. 저는 뜻밖의 사실에 말문이 막혀 넋을 놓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거리낌 없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원래 유라랑 우리 재혁이가 그림같이 잘 어울렸어. 아이 근데 유라네 집에서 결혼을 반대해서 헤어진 거다. 솔직히 그 집에 비하면 우리 집은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으니까. 아이 그래서 재혁이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널 만난 거다. 내가 딱 보고 알았지. 근데 하늘이 도와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애까지 가진 거다. 인연은 바로 이런 게 인연이지. 하늘이 도왔다니. 유부남 주제에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시켰는데 하늘의 뜻이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것도 그 오랜 시간 자신을 돌봐온 며느리 앞에서 눈도 깜빡 안 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조차 참기가 어려워 몸을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한심하다는 듯 허공에 대고 콧방귀를 낀 뒤 답하셨습니다. 너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니? 그런 집에서 귀한 자기 딸이 애를 가졌는데 가만히 손 놓고 지켜만 보겠어? 얼른 결혼시키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이만 물러나 줘야지. 뭐라고요? 물러나요? 아이 그래. 아이 물론 맨입으로 나가라는 건 아니다. 네가 그럴 애도 아니고. 자, 이거 받아라. 그러더니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툭 내던지며 말씀하셨어요. 5억이면 됐지? 깔끔하게 갈라서 거라.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멈칫하다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인가요? 5억이라는 말 못 들었냐? 뭘 모른 척하고 내숭이야. 지금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 애 가진 여자를 집에 들이겠다고 어머니랑 10년 넘게 산 저를 내쫓으시겠다 이건가요? 바람이라니. 지금까지 내 말 뭘로 들은 거야? 원래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은 유라였다니까? 그리고 네 주제에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만져나 볼 줄 알아? 애도 둘이나 있으니 신경 써서 챙겨준 것도 모르고 어디서 그딴 소리야? 그이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인가요? 아 당연하지 뭘 물어. 그럼 애들은요? 전 그렇다 치고 아이들은 그이 자식이고 어머니 손녀인데. 손녀는 무슨. 어미가 예뻐야 애들도 예쁜 법이지. 너 닮은 계집 애들한테 나 정 없다. 유라가 낳을 애가 진짜 내 손주야. 걔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다. 내 예감이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자신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제가 가장 황당하고 화가 나는 건 이혼 통보를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가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가족이 아닌 집에서 부리던 일꾼 퇴직금을 정산하듯 당당한 태도로 말이죠. 5억. 그 돈으로 제 10년이 넘는 세월을 퉁치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매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은커녕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고 선명하게 제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늘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남편의 외도까지 참아내며 언젠가 시댁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곤 있었죠. 다만 딸 둘이 그래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연녀를 임신시켰다며 시어머니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어쩌면 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어느새 처음에 느낀 당혹감은 사라지고 가슴속에서 묘한 희망까지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 정도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왕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거 제가 원하는 건 다 얻어내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더러 이 돈 받고 조용히 애들 데리고 나가라는 말씀이죠? 아이 그래.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 테니 깨끗하게 정리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의 시원시원한 대답에 시어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최소한 항의라도 할 거라고 예상하셨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고분고분 동의하니까 오히려 허탈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야, 정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다고? 네. 어머니랑 그이가 다 원하는 일인데 힘없는 제가 이 집에 버티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애들한테 험한 꼴만 보이지. 그래, 뭐 네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현명하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으셨죠. 저는 여유 있는 미소까지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5억은 좀 부족해요. 딱 1억만 더 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듯 인상을 찡그리며 바라보셨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계속했어요. 5억에 1억만 더 얹어주시면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갈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재혁 씨한텐 어차피 새로운 핏줄이 생길 테니 정도 없는 저희 애들 친권은 포기하도록 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들어주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는 순간에도 속으론 제가 그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머리는 이성적으로 움직였죠. 그 말을 다 들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시더군요. 역시 내 눈이 정확했지. 넌 원래 그런 애였어. 돈밖에 모르는 것. 오냐, 좋다. 그렇게 하자. 약속 꼭 지켜라. 알겠지?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차피 다 끝내는 마당에 상대가 절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전 그냥 제가 원하는 것만 챙기면 그만이죠. 맘 같아서는 당연히 양육비도 요구하고 싶었지만 텔레비전에서 보니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시댁이 잘 살아도 양육비를 시부모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묻어두기로 했어요. 5억에 1억을 더 요구했는데 양육비 얘기까지 꺼내면 문제가 복잡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저도 바라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필요한 돈만 챙겨 얼른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답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서류는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실룩이는 게 보였어요. 눈에 가시 같던 저와 아이들을 치워버리고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물론 적지 않은 돈이 나가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그동안 제가 그 집에 헌신한 값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그쪽에서도 그런 제안을 한 거겠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가 원하는 걸 얻으며 이혼에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쏙 빠져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우스운 일이네요. 결혼은 남편과 했는데 이혼은 시어머니랑 하는 모양새였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며칠 뒤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막상 이혼하게 되면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헌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백하자면 붉은 이혼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필사적으로 참아야 할 정도로 너무나 후련했어요. 저는 그 집구석에서 대가 없는 노동에 시달리지도 고마운 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욕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죠. 하지만 그것 말고도 쫓겨나듯 이혼당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콧노래까지 부르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시어머니 앞에서 꺼내놓으려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오기도 전에 떡하니 남편의 내연녀가 이삿짐 업체 직원들까지 대동하고 집안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이방저방을 기웃거리며 짐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지 못할 광경을 보니 이가 갈리면서도 동시에 쓴웃음이 나오더군요. 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짐을 들이다니 얼마나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놀란 건 그 내연녀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10년 내내 군림하시던 시어머니가 그 여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유라야, 어서 와라. 오느라 힘들었지? 목마르지 않니? 나머진 재혁이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넌 얼른 소파에 앉아서 좀 쉬어라. 그런 태도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는 늘 눈을 부릅뜨며 짜증을 부리던 사람이 그 여자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머슴이 따로 없이 굴더라고요. 비굴할 정도로 여자에게 굽신거리는 두 모자를 보니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어요. 진정이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을 미리 친정에 맡긴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꼴사나운 모습이었죠. 저는 더 볼 것도 없다 싶어 대충 챙겨놓은 짐을 들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보고 서 있는 시어머니에게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며느리로서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거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내던지며 소리치셨죠. 아이 됐고, 할 일 다 있으면 얼른 나가기나 해라. 괜히 시간 끌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있으라고 붙잡으셔도 나갈 테니까요. 근데 제가 드린 봉투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보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장 나가기나 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죠. 생각해서 일부러 알려주는 것도 모르고.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온정을 베푼 거니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와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경기도 남양주에 아담한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어요. 친정에서도 멀지 않고 신도시라 깨끗하고 학교도 가까워 아이들 키우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의 소아과에 간호사로 취직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간호사복을 입으니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서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병원에서의 생활도 힘들긴 했지만 시댁에서 무임금으로 구박받던 시절에 비하면 천국이었죠. 아이들도 의외로 새로운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하루는 밥을 먹다 말고 큰애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사 와서 너무 좋아. 동네도 깨끗하고 친구들도 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근데 할머니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자기를 예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귀신같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죄도 없는 애들이 얼마나 할머니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았을지 새삼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안심이 됐어요. 그제야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진짜 집을 만들어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딸들은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일하는 소아과에서 낯익은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됐어요. 예방접종하러 온 아이 할머니 한 분이 바로 시댁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였던 거죠. 딸이 아이를 낳아 애 봐주러 오셨다며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헌데 그분이 전해주시는 시댁 소식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나간 뒤에 그 집이 아주 난리였다니까. 사모님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당뇨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이잖아.
근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자기 임신 중이라고 본인이 먹고 싶은 것만 하라고 하더라고. 밥상이 전부 기름진 음식이랑 달기 단 것들 뿐이었어. 당연히 시어머니는 도우미한테 자기 밥은 잡곡으로 하고 반찬도 따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새 며느리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음식 낭비가 많은데 혼자 드시려고 밥을 따로 하냐며 반대했다는 거죠. 아이 글쎄, 자기 시어머니한테 까탈 부리지 말고 조심하려거든 그냥 드시는 양을 줄이라고 대놓고 짜증을 부렸다니까. 그러더니 심지어 자기 몰래 시어머니한테 잡곡밥을 지어드리던 그 도우미분을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집안의 안주인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니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에서였죠. 어디 그뿐인가요? 시어머니 병원 일정을 챙겨드리던 제가 없으니 병원 정기검진도 제때 가시지 못하고 약 복용 시간도 들쭉날쭉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10년 동안 죽어라 관리해드린 혈당이며 무릎이며 그런 게 석 달 만에 다 엉망이 되었다는 얘기였죠.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콧방귀가 나왔습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아시겠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날의 만남도 조금씩 제 머릿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고생을 하시든 말든 건강이 망가지든 말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한 지 꼭 반년째 되던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점심시간을 보내고 오후 진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아과 입구에서 소란이 났어요. 나가보니 누군가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려다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제가 일하는 소아과 문 앞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이 바로 전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우연인지 아니면 제가 일하는 곳을 알아내서 찾아오신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으로 모시는 게 급했어요. 그래서 얼른 119에 연락해 시어머니를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를 전해 들으니 혈당 수치가 말도 못하게 올라와 있었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공들여 유지시킨 건강이 불과 몇 달 만에 엉망이 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간호사로서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가 링거를 맞고 한참 만에야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신이 없으신지 병원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절 보시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당당하고 기가 세시던 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그러더니 간신히 입을 열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수진아, 너 정말 수진이 맞지? 네, 맞아요. 근데 거긴 무슨 일로 오셨던 거예요? 혹시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 예전 도우미를 우연히 만나서 전해 듣긴 했는데 네가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러 가다가 정신을 놓친 것 같다. 맘 같아서는 뭐하러 찾아오셨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말도 못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차마 냉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하신 거 아세요? 약 제대로 안 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묻는 말에 답하는 대신 다시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며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네가 나갈 때 준 그 서류 봉투를 내가 나중에야 열어봤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말도 못했고 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지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요라 그것이 처음부터 일부러 우리 재혁이를 꼬드겨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숨을 멈추고 가만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있었는지 전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네가 미리 다 알고 있었으니 그 봉투 안에 재혁이 정관수술 기록지를 넣어서 나한테 준 거 아니냐? 날짜를 보니 이미 한참 전이던데. 그렇습니다. 남편은 이미 내연녀와 재회하기 한참 전에 정관수술을 받은 몸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자신의 수술 여부를 안다는 걸 남편은 짐작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한테조차 비밀로 하고 남편 혼자 몰래 병원에 가서 저지른 일이었거든요. 왜냐고요? 물론 저하고 셋째를 낳을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맘때가 남편이 한참 집을 자주 비우고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바람 피운 덜미가 잡힐까봐 책임질 일 없이 마음껏 놀고 싶어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짐작했죠. 그런 사실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남편 내연녀가 가진 아이가 남편의 아이일 수 없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제가 이혼 도장을 찍으며 속으로 웃음을 참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어떤 비밀을 안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자가 가진 아이가 자기 손주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숨을 고르며 물으셨어요. 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니? 재혁이는 나까지 속이면서 유라 애를 자기 애라고 했어. 네가 수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하던데? 전 드디어 말할 때가 왔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둘째 낳고 한 3년쯤 됐을 때 제 결혼식에 왔던 간호대 동기 하나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재혁 씨가 자기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요. 그땐 재혁 씨가 민망할까봐 아는 척 안 했는데 저한테 안부 전화하면서 생각났다고. 그래도 자기는 수술실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비뇨기과에서 일했거든요. 제 말을 듣는 시어머니의 낯빛이 더 어두워졌지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아무 말도 들은 게 없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친구가 착각하는 게 아닐까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억지로 부탁해서 수술 기록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재혁 씨가 맞더라고요. 그런 짓을 해놓고도 그 사람은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 비밀로 했어요. 당연히 구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린 이유라니? 어머니도 짐작하시잖아요. 밖에서 여자를 만나면서 혹시라도 상대가 임신하는 사고가 생길까봐 미리 차단한 거겠죠. 그걸 다 알면서도 넌 참고 살면서 내 수발을 계속 들었단 말이니? 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허공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냐는 뜻으로 물으신 거지만 그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화가 나서 뛰쳐나온다고 한들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 집에 있는 거 어느 것 하나 남편 명의로 된 게 없으니 이혼해봐야 재산 분할 한 푼 못 받을 테고 애 둘 데리고 저희 친정에 들어가도 지낼 방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맘때 남편이랑 저는 남처럼 지내는 사이였고 그런 상대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불같이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애정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뜻밖에도 남편의 내연녀가 임신했다며 시어머니가 먼저 5억을 받고 이혼하라고 제안하신 겁니다. 제가 기다리던 때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황당한 이유로 찾아온 거죠.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이들과 독립해서 살고 싶은 집을 그냥 재미삼아 핸드폰으로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음에 드는 경기도 신도시 아담한 아파트가 딱 6억 정도 했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1억을 더 불렀던 거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원하는 금액을 손에 쥐고 이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하신 제안에 제가 1억을 더 요구한 건 그냥 충동적인 돈 욕심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고 돌아설 때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정관수술 기록지를 건넸습니다. 내연녀가 가진 아이가 남편의 애가 아니라는 증거였죠. 솔직히 그때 제가 남편의 비밀을 털어놓은 건 시어머니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어머니가 그렇게나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신 새 며느리에게 뒤통수 맞고 아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싶었던 것뿐이죠. 만약 시어머니가 그걸 바로 열어보셨다면 통쾌한 장면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기에 그냥 포기하고 나온 겁니다. 헌데 제가 멍하니 그런 옛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전 시어머니가 또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멍청했다. 너는 그렇게 못되게 구는 나한테 그래도 비밀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네가 준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봉투를 열어봤다면 어쩌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너를 빨리 내쫓고 싶은 마음에 서류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천벌을 받은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천벌이라뇨? 제가 의아한 마음에 묻자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어렵게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유라 그것이 날 완전히 뒷방늙은이 취급하더라.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하더니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받아내고 나서 완전히 돌변했어. 집안일하던 도우미를 전부 내보내고 자기 사람을 들여놓고 내가 뭐라고 해도 듣는 척도 안 했어. 내 시중은커녕 잡곡밥도 제대로 못 먹게 했지.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내연녀가 집에 들어온 뒤 시어머니를 허수아비 취급하며 자기가 안주인 노릇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뭘 시키면 듣는 척도 안 했지만 남편은 내연녀 눈치만 보며 아픈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혁이 그 자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픈 걸 뻔히 알면서 유라 비위 맞추느라 어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제야 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화장대 서랍에 아무렇게나 던져뒀던 그 봉투를 뒤늦게 열어본 거야. 시어머니는 뒤늦게 정관수술 기록지를 확인하고 경악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들 내연녀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당장 남편과 새 며느리를 불러 따지셨지만 이미 두 사람이 혼인신고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 얘기를 하던 시어머니는 허옇게 핏기 없는 얼굴로도 인상을 구기셨어요. 어쩐지 그렇게 우리 집을 무시하던 유란의 부모가 갑자기 결혼을 허락한 게 수상하더라니. 그땐 그냥 애가 생겨서 마음을 바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과 새며느리 그리고 재력가 사돈집에 속은 게 너무나 억울하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경악 그 자체였죠. 남편이 재혼을 위해 내연녀의 부모를 만났을 때 그 집안에서 결혼 조건으로 내건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 명의의 강남 건물과 집을 새며느리 앞으로 증여해달라는 황당한 조건이었다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을 재벌 사위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재산을 다 내주고라도 결혼을 밀어붙이신 겁니다. 유란의 부모가 그랬어. 당연히 돈 때문은 아니라고. 돈이야 자기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저 나랑 재혁이의 마음이 어떤지 시험해보고 싶다면서 전 재산을 다 내줄 만큼 자기 딸을 아껴주는 집안이라야 안심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이 그렇게 해줬지. 유란에는 든든한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같은 졸부랑은 다르게 진짜 재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엄청난 덫이었답니다. 내연녀의 집이 이미 망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가 횡령 사건에 휘말린 것도 모자라 중국 공장 화재까지 겹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위기를 버티기 위해 무리하게 끌어다 쓴 대출을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상태였던 거죠. 엄청난 재력가인 줄 알았던 여자의 친정 부모가 실은 껍데기만 남은 빈털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고 정략 결혼했던 여자도 친정이 망하며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정략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버려진 충격에 방탕하게 살다가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를 애를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맘때 우연히 제 전남편과 재회하자 자기 부모와 짜고 남편의 아이를 가진 척하며 시어머니의 재산을 통째로 빼앗은 겁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 아이가 뻔히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알았겠죠. 하지만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여자네 재산이 탐나 모른 척하고 자기 어머니를 속이면서까지 결혼을 감행했다고 하더군요. 결혼만 하면 자신이 그 집의 유일한 사위가 되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한 번 더 전남편이라는 작자에게 대실망했어요. 정작 자기 딸들의 친권은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해놓고 남의 아이 아빠 노릇을 자처한 거니까요. 그것도 돈에 눈이 뒤집혀서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따지고 들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내연녀이자 새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남편은 자기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역시 부모보다는 자기의 안위가 먼저였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재산은 이미 여자한테 넘어갔고 개털이 된 채 빈손으로 쫓겨나느니 차라리 여자 밑에서 비굴하게라도 붙어 사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새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뜯기고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우연히 만난 예전 도우미에게 제 소식을 들었던 게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던 소아과에 찾아오게 되신 거예요. 그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은 시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내가 너랑 애들한테 몹쓸 짓을 해서 이렇게 천벌을 받나 보다. 잘못했다. 내가 이제라도 이렇게 사과할 테니 제발 나 좀 도와다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를 도와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전 시어머니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아닌 간호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뒤 저는 전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기거하실 만한 무의탁 노인복지시설을 알아봐드렸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한 경험이 있어 아는 곳이 많았거든요.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어떤 일을 당하시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늙고 병든 노인을 거리에 나앉으시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제 삶으로 다시 들여놓을 수도 없으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남편의 재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시어머니를 복지시설에 모시며 한바탕 난리를 치른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소아과에 출근해서 환자를 돕고 퇴근하면 딸들과 저녁을 먹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 평범함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행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이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아이들과 백화점에 구경을 나갔습니다. 제가 소아과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병원 신규 고객이 많이 들었다며 원장님이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평소에 아이들에게 항상 저렴한 옷을 입히는 게 미안했는데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죠. 그래서 선물 받은 상품권으로 아이들 새 옷도 사줄 겸 외출했어요. 그런데 신나게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 안 식당에 자리를 잡고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발걸음을 옮길 때
멀리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리다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네요. 전 남편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외였습니다. 한쪽 어깨에는 기저귀와 보온병이 든 가방을 메고 아기띠를 두른 채 잠든 아이를 안고 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양손엔 쇼핑백까지 잔뜩 들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 둘을 낳을 동안 한 번도 기저귀 가방을 들어주거나 아기띠에 아이를 안고 돌아다녀 본 적이 없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당당하게 굴던 남자가 옆에 서 있던 여자 앞에서는 안쓰러울 만큼 눈치를 보며 머슴처럼 굴더라고요. 그래도 여자는 뭐가 그렇게 성이 안 차는지 자기 남편을 향해 있는 대로 짜증을 부렸어요. 내가 일찍 좀 준비하라고 했지. 어디 나갈 때마다 당신이 꾸물거리는 바람에 항상 이렇게 사람 많을 때만 나오게 되잖아. 화장실에도 사람 많을 텐데 정말 짜증나 죽겠어. 애 기저귀랑 분유 같은 건 미리미리 좀 준비해놔. 알았어, 미안해. 애가 보채는 바람에. 하지만 여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한 채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전 남편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의외로 상대가 먼저 다가와 아는 척을 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네? 뭐 반가운 사이라고 인사를 해. 그냥 지나가. 저는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너도 다 본 것 같은데. 그래, 나 이렇게 살아. 그 말에 제가 콧방귀를 끼며 답했습니다. 왜? 보기 좋은데. 난 당신이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인 줄은 전혀 몰랐네. 역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가 봐. 제가 비웃듯이 말했지만 전 남편은 반발하는 대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이제야 알겠어. 네가 있을 때가 엄마랑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였다는 걸. 근데 왜 그걸 그땐 몰랐을까? 전 남편이 잔뜩 주눅든 얼굴로 절 바라보는데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그냥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가 저를 못 보고 지나쳐 전 남편 앞에 서더니 또 목소리를 높이는 게 보였죠.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얼른 가서 차부터 빼. 얼굴은 왜 그래?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또 우는 거야? 이건 뭐 갱년기 아줌마도 아니고 왜 뻑하면 우는 거야? 당신이 애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가 본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들은 게 없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갓집 재산이 탐나 자기 어머니까지 속였던 사람이 결국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된 거죠. 불쌍하냐고요? 천만에요. 그저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왜 그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다는 옛말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저는 더욱더 제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내가 그 못난 남자를 만나고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딘 이유구나. 세상엔 공짜는 없더라고요. 모진 풍파를 이겨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대가가 돌아오는 법이죠. 그러니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은 부디 복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